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바이오 힐링융합학과에서 식물 매개치료 전공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김윤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원예활동 수행 방법에 따른 인지 작업 난이도 구분을 위한 인지부화 특성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활동은 사람과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원예활동 및 원예치료 활동의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원예활동의 치료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측면을 특정한 연구로는 에너지 소모량, 근육 활성도, 동작 분석 등의 생체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정신생리적 측면을 측정한 연구로는 뇌파, 심박 변이도, 분적외선 분광법 등의 측정 기기를 이용한 생체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생리적 측면의 생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원예활동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생리적, 인지적 측면의 생체 데이터는 증거 기반의 과학적 원예치료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인지부활한 학습이나 문제 해결 등의 정신적 활동을 수행할 때 작업 기억에 요구되는 인지적 요구량을 의미합니다. 인지적 요구량과 작업 기억 요구량이 일치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업 기억이 처리해낼 수 있는 정보의 양보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게 된다면 인지 부하가 증가하여 인지 과부하가 발생하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활동 수행 시 작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의 인지 부하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예활동 수행 방법에 따른 인지 작업 난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뇌파 기반의 인지 부하를 특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에는 20에서 30대 성인 32명이 참여하였으며 실험 장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울시 광진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건국대학교 내 온실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 제외한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절차입니다. 원예활동 수행 방법에 따른 인지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10가지의 실내외 원예활동을 각각 2가지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은 맹건법 및 무작위 교차 연구 설계의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대상자는 본 연구를 위해 총 3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1회 방문당 10가지의 활동 중 3개에서 4종류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회 방문 시 실험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였습니다. 참가자는 실험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습니다. 10가지 원예 활동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활동 내 2가지의 수행 방법은 무작위 처리되었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150초 동안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땅 고르기, 종자 파종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10가지 실내외 원예 활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외 원예 활동으로는 땅 고르기, 모종 심기, 비료 주기, 지주 세우기, 수확하기에 5가지 활동이 선정되었으며 실내 원예 활동으로는 종자 파종하기, 삽목하기, 식물 심기, 수확물 세척하기, 꽃꽂이의 5가지 활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가지의 원예 활동은 작업 기업 요구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2가지의 활동 방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방법 1. 수행 작업의 단계가 비교적 적고 간단하여 작업 기업 요구량이 적은 활동입니다. 방법 2. 수행 작업의 단계가 비교적 많고 복잡하여 작업 기업 요구량이 많은 활동입니다. 선정된 10가지의 원예 활동은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수행 방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각 활동 방법은 활동 수행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자 파종하기의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은 배양토가 가득 채워진 파종 트레이 한 구당 강낭콩 하나를 파종하는 활동입니다. 배양토가 채워진 파종 트레이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강낭콩 하나를 집어 종자를 구멍 안에 넣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방법 2는 배양토가 채워진 파종 트레이 한 구당 상추 씨앗 2-3알을 파종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상추 씨앗을 손으로 집어 물이 담긴 플라스크에 풀어줍니다. 스포이드로 상추 씨앗 2-3알을 물과 함께 흡수시킵니다. 배양토가 채워진 파종 트레이 한 구의 가운데에 상추 씨앗 2-3알을 물과 함께 뿌려줍니다. 각 활동은 150초 동안 수행이 되었습니다. 방법을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목하기 활동을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방법 1은 다육이 삽목하기 활동입니다. 다육이 잎 하나를 떼어 배양토가 담겨져 있는 삽목 트레이에 꽂아주는 활동입니다. 방법 2는 나뭇가지 삽목하기 활동입니다. 나뭇가지 2-3마디 간격으로 원예용 가위를 사용하여 잘라줍니다.
마디 제일 상단의 입만 남겨두고 하단의 입은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남아있는 상단부의 잎도 잎마다 각각 3분의 1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하단부의 끝에는 뿌리 밝은 촉진제를 발라줍니다. 이러한 전 처리가 끝난 마디를 배양토가 담겨져 있는 삽목 트레이에 5에서 7cm 간격으로 꽂아줍니다. 이처럼 활동 수행 방법은 방법 1에 비해 방법 2에서의 수행 작업 단계가 비교적 많고 복잡하여 작업 기억 요구량을 많이 요구하는 활동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뇌파를 사용하였으며 전전두엽을 측정하였습니다. 뇌파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전기생리학적 측정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뇌 인지 과정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뇌파는 인지 부하 정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데 적합한 측정기기입니다. 또한 전두엽은 고등 정신작용을 관장하여 신체의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전두엽에서도 가장 앞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전두엽은 정보를 묶어 하나의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내가 계획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데 관여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정 위치는 국제뇌파학회가 권고한 국제 전극 배열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의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10가지의 원예 활동으로 각각 2가지의 방법으로 수행하여 측정된 총 20가지의 활동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각 활동별로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처리 간 차이를 나타내는 유의 수준은 0.05 이하를 기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뇌파의 매개 변수는 인지 및 주의 집중력과 관련된 지표 5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은 10가지의 원예 활동을 2가지의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여 측정된 총 20가지의 활동 간의 비교입니다. 사용된 매개 변수는 상대 세타파로 본 지표는 역지표로 측정값이 낮을수록 인지 및 주의 집중 상태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A, B,
C, D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었으며 동일한 집단에 속한 활동은 활동끼리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집단이 다르다면 활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A, B 집단에 속하는 경우라면 A 집단과 B 집단에 모두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A 집단에만 속한 활동과 B 집단에만 속한 활동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이 완전히 다른 활동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삽목하기 활동, 방법 2의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인지 및 주의 집중 상태가 활성화되었으며 좌뇌와 우뇌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방법은 원예활동별 방법 1과 방법 2의 수행 방법에 따른 비교 분석입니다. 본 분석에 사용된 4개 변수는 상대 세타파, 상대 베타파, 상대 감마파, 빠른 상대 알파파, 느린 상대 베타파입니다. 원예활동별 수행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땅 고르기를 제외한 9가지 원예 활동은 수행 방법에 따라 상대 세타파, 상대 감마파와 같은 인지 및 주의 집중과 관련이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활동 중 땅 고르기를 제외한 9가지 원예 활동의 수행 방법에 따라 유의하게 인지부하 요구량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예활동 수행 방법에 따른 인지작업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원예활동 수행 작업의 단계가 많아 작업 기억 요구량이 많은 활동일수록 전전두엽의 인지기능과 주의집중 상태를 의미하는 지표가 유의하게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원예 활동에 대한 적정 인지 작업 난이도의 개입이 인지 기능 및 주의 집중력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대상자 맞춤형 과학적 증거 기반의 전문적인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그린스마트학과 석사과정 이재영입니다. 저희 2022년도 인간식물환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성과 발표 주제는 식생 바이오 필터의 작동 조건에 따른 지하 역사 내 입자상 오염물질의 산화철 저감 분석입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쁜 현대사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이자 지하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진 지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립암센터 보고자료에 따르면 1에서 4호선 서울 지하철 역사 100여 곳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지하 역사 내 입자상 오염물질에는 철 성분을 포함한 에어로졸 입자가 75에서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하 역사뿐만 아니라 지하 상가와 같은 지하 상업공간 역시 81.8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 역사는 특히 외부 환경과는 다르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체가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발암 가능성과 인체의 항체 생산 능력을 억제해 면역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상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3호선 경복궁역은 서울특별시 사직동에 위치하며 1985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수도권 275개의 지하철역 중 1일 평균 이용객 수 49위, 총 승하차 인원 51,267명으로 상위 15%에 달하고 있고, 일 환승 인원 72위와 57위로 매우 많은 이용객들이 지나는 역이며, 2016년 기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2위의 경복궁이 집계되면서 관광객들의 역사 이용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복궁역은 총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 2층은 대합실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중모듈형 식생 바이오 필터 시공에 앞서 시공 적정지를 선정하기 위해 보급형 대기질 측정 센서를 갖춘 IAQ 스테이션 6기를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PM10과 PM2.5의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번과 6번 권역의 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유는 바로 아래 지하철 승강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IAQ 스테이션 모니터링 결과도 아래 그래프와 같이 PM10의 경우 5번과 6번 권역에서 타 권역보다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대는 오전 9시경과 오후 7시경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PM2.5도 마찬가지로 5, 6번 권역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 가지 모니터링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5번보다 6번 권역이 높은 대기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개찰구 부근 6번 권역을 목업 시공 적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시공 적정지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식물종의 선정인데요. 지하 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식물들의 생육 조건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PPFD 분석을 통한 적정 광 환경을 조성하고 생육 양호 정도의 5점 척도에 의한 안목 평가와 공기 정화능이 우수한 식물을 중점으로 식물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식물은 총 3종으로 마상게아나 멜라니 고무나무, 스킨답소스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겨울철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유지되는 환경 탓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시공지 선정과 식물종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중모듈형 식생 바이오 필터를 시공하기에 앞서 3D 프린팅 기반 렌더링을 통한 구조적 기능성 검증 후에 실시 설계 및 현장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오 필터가 설치되고 난 후 PM10 2.5의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그래프에 빨간 부분이 바이오 필터가 가동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요. 바이오 필터가 가동된 시간 중 혼잡한 시간대인 8시경 기준 PM10 농도의 회기 분석을 통한 기울기 분석의 경우 6월 17일의 경우 5번 권역은 0.01, 6번 권역은 마이너스 0.06, 6월 21일의 경우 5번은 0.01, 6번은 마이너스 0.08의 기울기가 도출되었고,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17일 같은 시각 5번은 세제곱미터당 2 마이크로그램, 6번은 4 마이크로그램 감소되었고 21일은 각각 2, 6 마이크로그램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필터가 설치된 위치에서 거리가 있는 5번 권역에 비해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6번에서 PM10 농도 증가 추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죠. 저감률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PM10의 경우 다중모듈형 시스템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구동 사이클별 PM10 농도 저감률의 경우 5번 스테이션은 최소 마이너스 21.1%에서 최대 38.3%로 산정되었으며 6번 스테이션은 최소 마이너스 50.2%에서 최대 37.6%로 산출되어 다중모듈형 시스템에 설치된 6번 스테이션에서 수집된 미세먼지 저감 수준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M2.5의 경우 5번 스테이션은 최소 마이너스 20.5%에서 최대 37.8%로 산정되었고 6번 같은 경우 최소 마이너스 45%에서 최대 36%로 산출되어 다중모듈형 시스템에 설치된 6번 스테이션에서 수집된 미세먼지 저감 수준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식생 바이오 필터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필터를 샘플링하여 SEM-EDS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입자상 오염물질이 어떠한 화학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실험구와 대조구를 설정해 조건을 다르게 하여 식물과 관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실험구와 대조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공통조건으로는 0.126m/s로 유지되는 풍속과 여과 풍속을 177.18 세제곱미터/h로 확보하고 6시부터 22시까지 동일한 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의 차이는 실험구에는 분당 1.5리터의 관계용수의 공급과 식물이 부식되어져 있는 반면 대조구는 식물과 관수가 없는 상태로 조건을 형성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조구에 해당하는 첫 번째 패널에는 식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설정된 실험구와 대조구 필터를 SEM-EDS 분석을 하기 위해 샘플링을 실시하였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핀셋과 가위를 이용해 약 5mm x 5mm 크기로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샘플링의 위치는 사진에 동그랗게 표시된 곳인데요. A 부분에 해당하는 가로줄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환기구에 해당합니다. SEM-EDS 기반 분석을 진행한 이미지입니다. 배율은 100배율로 고정하여 대면적 분생을 진행한 것인데요. 식물과 관수가 없는 대조구에서 높은 농도의 철과 알루미늄 입자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SEM-EDS 분석을 통해 특히 열차의 차륜과 레일의 마찰로 인해 발생되어 공기 중에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철 입자와 알루미늄 입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EDS 분석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철과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화학종에는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규소, 칼륨 등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표본별 반복 실험을 진행한 결과 대조구에서의 철과 알루미늄의 평균 중량비는 실험구보다 알루미늄은 2배, 철은 4배가량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지하철 경복궁역 3호선 역사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의 화학종 분석을 통해 식생 바이오필터의 식재와 관수 여부에 따라 인체 유해물질인 전이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재와 관수가 적용된 실험구와 해당 조건이 배제된 대조구를 대상으로 IAQ 스테이션에 의한 시계열 분석과 필터 표면의 표본에 대한 SEM-EDS 분석을 병행하였는데요. 지하 역사 내 실내 대기질에 대한 IAQ 스테이션 시계열 분석으로 실내 대기질은 식생 바이오 필터가 설치된 6번 권역에서 최소 마이너스 50.4%에서 최대 37.5%로
5번 곤역보다 대체적으로 더 높은 저감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한 SEM EDS 분석으로는 실험군은 평균 0.04가 집계된 반면 대조군은 평균 0.16%로 기록되어 식재와 관수 여부에 따라 철의 중량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생 바이오 필터 운용 시 식재와 관수는 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실험구와 대조구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높은 통계적 신뢰성 확보에 제한적이며 대면적 화학종 분석에 따른 입자상 물질의 이화학적 해석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일상에 대기 중 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더욱 고도화된 연구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멀칭용 LDP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SEM EDS 대면적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성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자원학과 박사과정 최부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선행연구,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국내 미세먼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에 초미세먼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PM2.5 발생량의 3분의 2가 전구 물질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산에 기인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한편 미수거 영농 폐기물 발생 문제가 농촌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영농 폐기물 소각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영농 폐비닐의 총 발생량 약 32만 톤 중 20만 톤만이 수거되고 있고 이는 수거율 61%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약 40%의 영농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소각되고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을 유래로 한 활동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활동 자료로 인한 부락도가 증가하고 있고 타산업 대비 부족한 활동 자료 그리고 농촌 지역 영농 폐기물에 대한 그 실태 조사가 부족한 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 단위의 인벤토리 고도화를 위해서 국가 단위의 미세먼지 증감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영농 폐비닐 유형별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 한정 체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영농 폐비닐의 노천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영농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지름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총부유분진,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기작은 1차와 2차 생성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1차 미세먼지 생성 프로세스는 산불이나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그리고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공장에서의 배기가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도로 및 빈집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TSP와 PM10, PM2.5 모두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미세먼지 생성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되는 낙스와 삭스가 대기 중에서 오존과 수산화물을 만나면서 1차적으로 합성이 되고 이것이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와 자외선으로 인한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2차 유기입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PM2.5가 되는 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배현주 그리고 최종일과 이영수 등의 연구 등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 측면의 영농 폐비물 및 영농 폐비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농약봉투, 과일봉지, 비료포대, 하우스 비닐, 차광막, 지지대, 부지포, 받침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약봉투, 과일봉지, 비료포대, 하우스 비닐은 영농 폐비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 폐비닐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우스용 LDP, 멀칭용 LDP, HDP,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21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연도별 영농 폐기물 발생량에 따르면 하우스 LDP와 HDP, 기타 등의 폐비닐들은 해가 갈수록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멀칭용 LDP의 경우는 해가 갈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2020년도 기준 15만 2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에 사용된 셈과 ED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셈은 전자현미경의 한 종류로 집중적인 전자빔을 주사해서 표본에 상을 얻습니다. 전자들은 표본의 원자들과 상호반응해서 표본의 표면 지형과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검출 가능한 다양한 신호들을 생성합니다. 전자빔은 일반적으로 레스터 주사의 양식으로 주사를 하며 빔의 위치를 검출된 신호와 결합하여서 상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EDS는 셈에 부착되어 있는 기본 옵션이 아니라 옵션 기능으로 성분 분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샘플에 전자빔을 주사하면 원자 내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가 되는데 들뜬 전자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특정 X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X선은 물질마다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며 따라서 디텍터를 이용하여 X선을 수집하고 수집된 X선을 세기별로 분류하여서 샘플에 대한 정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관련된 연구는 시 등이 진행한 중국 베이징의 올림픽 산림공원의 고가도로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식물 잎에서 포집된 미세먼지의 입자 성분을 원소 구성, 개수 밀도, 그리고 크기 부분을 셈 EDS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잎에서 포집된 입자는 주로 탄소, 산소, 실리콘, 칼슘, 철, 납 등으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면서 입자의 52.9%는 초미세먼지, 그리고 25%는 미세먼지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 및 방법입니다. 영농 폐비닐 소각 오염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의 EPA 메소드 5G를 연계해서 서칭을 해야 했는데요. 이를 적용하여서 입자상 오염물질 시계열 모니터링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습니다.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블로어를 통해서 강제로 배기되는 구조를 통해서 연도로 이송이 되고요. EPA 메소드 5G를 참조해서 소각로 및 연도 구성을 하여서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실습실에 구비하였습니다. 실험편은 1회 시험 진행 시 멀칭용 LDP를 150g씩 소분하여서 측량 후에 소각로에 인입하고 필터박스에 글래스 파이버 필터를 통해 삽입해서 입자상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시료는 건조한 곳에 보관 후에 5mm by 5mm 크기로 소분하여서 셈 EDS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자상 오염물질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환경 및 방법 설정으로 유관 것과 및 단체 표준을 참조하였고 EPA 메소드 5G가 참조되었습니다. 실험 조건 설계 단계에서는 멀칭용 LDP를 소각하고 회당 150g을 측량 후에 소각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고 모니터링 설계단에서는 오염원의 수집 필터 위치를 설계하고 엘보로 인한 난류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도출단에서는 셈 EDS를 연계한 입자상 분석, 그리고 100배율의 단계에서
대면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오염원별 중량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닐 소분 및 측량, 비닐 소각, 배출량 모니터링, 샘 EDS, 입자상 선모 분석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회차별 샘 EDS를 통한 대면적 분석 결과 이미지고요. 여기서 검출된 입자들은 탄소, 산소, 불소, 나트륨, 알루미늄, 실리콘, 칼륨, 칼슘, 아연, 바륨 이렇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중량비를 보인 것은 산소로 나타났고 평균 37.7 웨이트 %의 중량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중량비를 보인 원소는 평균 30.1 웨이트 %의 중량비를 보인 실리콘으로 멀칭용으로 사용되는 비닐의 특성상 많은 중량비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금속성 물질로 알루미늄과 아연이 나타났으며 각각 평균 3.3 웨이트 %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러한 오염물질 알루미늄과 아연의 유해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임은진과 하병도에 의하면 알루미늄은 간과 폐, 갑상선, 뇌에 가장 많은 축적이 이루어지고 체내에 들어간 알루미늄은 대부분 배설되지만 일부는 위장에서 흡수되고 일부는 혈관 내에 침입하여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상피소체 호르몬 불피가 활발해져서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혈액에 들어가서 골밀도가 작아져서 탈회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아연은 인간에게 필수 미량 원소 중에 하나지만 구리 흡수를 저해시키고 체내 효소로서 대사 및 합성의 요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아연은 독성이 있지는 않지만 일부 경우 부식성과 상당한 전신 독성을 나타내고요. 아연 원소를 과다 주입한 사례를 봤을 때 췌장염을 동반하지 않은 고아밀라제 혈증을 보이면서 감염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섭취 시 구토, 구역 및 소화불량을 흔히 일으키고 체내 구리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고찰입니다. 멀칭용 LDPE는 영농 폐비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만큼 노천 소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비닐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수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특성상 호흡기 내부를 통해 쉽게 인체 내로 흡수가 됩니다. 특히 소각으로 인해 발생된 미세먼지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금속성 물질인 알루미늄과 아연이 검출되었으며 멀칭용 LDP 소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농촌 및 농작업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업 폐기물의 발생 및 노천 소각의 실행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